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에 개원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이스트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이라면 평소 임플란트와 뼈 이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PRF라던가 PDRN이나 BMP 같은 것들을 평소에 사용하시나요? 오늘 주제는 GBR의 최신 트렌드인 바이올로직스, 생물학적 제재, 그 중에서도 BMP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임상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BMP의 위상이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인정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 열린 오스테올로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최첨단에 있는 글로벌 연자들이 이제는 BMP, PDGF 등의 사용을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GBR에서 리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신있게 말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다페스트에 있는 이스트반 어반의 어반 리제네레이션 인스티튜트의 9일짜리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리제네레이터 프로그램입니다. 리제네레이션, 재생, 이것이 확실히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제네레이션 하면 가이스트리이죠.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를 BMP로 잡고 가이스트리의 재료들과 함께 사용해서 임상적으로 풀어내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개 개원이인데 뭘 알겠습니까? 좀 더 에비던스 베이스드한 내용을 위해서 오늘 귀중한 게스트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글로벌하게 다방면으로 바쁘게 활약하는 분이신데 저랑 연대치대 동기여서 다행히 오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주과의 차재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치주과 차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막 그냥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다시 할까? 소개해 주는데 한 3분 기다렸어요. 그리고 리제네레이션 하면 가이스트리이죠.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를 BMP로 잡고 가이스트리의 재료들과 함께 사용해서 임상적으로 풀어내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최근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유퀴즈인가요? 사실 뭐 이수영 원장님하고는 알고 지낸 지가 한 20 몇 년째죠 우리가?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그러고 보니 올해 또 월드컵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워낙 잘 나가신 또 원장님이셔가지고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잘 해보시죠. 지금 시작부터 조금 난망한데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가 처음이라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아니시고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사회 하고 싶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의 아주 엄청난 팬인 것 같던데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GBR을 하는 데 있어서 소세지 테크닉을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이제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기가 그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의 책을 하나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챕터 몇 개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팬심이 네. 막 무럭무럭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반 선생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임상가고요. 점점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저도 가서 이제 강의 듣고 하면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또 내년에는 저분은 또 어떤 케이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임상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분 만난 환자는 참 운이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가끔 뵙고 뭐 논문도 같이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희 얘기할 게 이제 BMP랑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수영 원장님의 컨셉하고도 공유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멘토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감히 멘토 저만 이제 혼자 이제 그 바라기로 이제 팔로워 느낌으로 팝스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그런 이제 팬심으로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돌아가면 안 돼. 사실 저는 작년에 이제 연수 다녀와가지고요. 사실 제가 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뭐 재생 관련된 강의들을 하면서 뭐 여러 원장님들도 만나고 그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치주 질환이나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왜 생기는가, 어떤 사람에서 더 심하게 유발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환자의 면역 연구들을 원래는 주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이제 미국 가서 좀 더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스페인에 다녀오셨었는데 유럽이랑 미국과의 좀 학문적인 차이도 있나요? 케바케일 것 같은데 분야마다 엄청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그 바이올로직스 관련된 걸로 말씀드리면 BMP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발견돼가지고 뭐 클로닝 기술이나 상업화까지 다 미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미국에서의 연구는 약간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인비트로에서 임상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그런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다면 유럽은 이미 나온 걸 가지고 최적화하는 연구들, 그러니까 임상 연구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뭐 BMP든 PDGF든 뭐 이런 것들을 릴리즈를 어떻게 할지, 캐리어를 어떻게 조작할지, 뭐 이런 뭐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은 미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그 이후의 연구들, 예를 들어서 BMP도 가장 긴 게 16년 팔로우업한 RCT 이런 거 있잖아요. 쭈리 대학에서 나온 거. 이제 그런 건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라서 약간의 그런 컨셉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연세대 치주과가 다방면으로 좋은 연구가 참 많잖아요. BMP와 치주 재생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BMP 관련한 연구에서도 연세대 치주과의 이 족적이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창기부터 BMP에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역사까지 하기엔 좀 거창하고요. 제가 수련 받을 때가 2008년부터니까 그때쯤이 아마 BMP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2002년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FDA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 9년 그때쯤에 치과 영역에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케이스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약간 마법의 약물처럼 여겨지면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선배 교수님들께서 저희 이제 치주조직 재생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런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인비트로 연구, 동물 실험, 인비보 연구 그리고 나서 임상 연구까지 파이프라인을 이뤄가면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제 학위 논문들, 석사, 박사 논문들도 다 이제 BMP 관련 연구들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명맥이 끊겼죠.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런 바이올로직스가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게 완전히 또 붐이 죽었었어요. 연구의 트렌드가 완전히 또 바뀌어가면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워낙 합병증도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기존에 이제 승인된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런 바이올로직스를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은 많아지고 그것들을 최적화하는 연구들을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어반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연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막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좀 붐업되기 시작한 거죠. 저희 과에서는 여전히 그런 연구의 트렌드에 또 상관없이 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BMP나 그런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스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로 드디어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이수영 원장님 케이스를 보고 싶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케이스가 어반 선생님께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죠? 예, 맞습니다. 가이스리사에서 나온 바이오브리프. 예, 바이오 브리프 거기도 실린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병원 문 닫고 가가지고 헝가리 가서 이 연수회도 듣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계기라든지. 예. 혼자서 이스트만 어반 선생님의 책이라던가 온라인 강의들, 동영상 강의들 보면서 따라 해보고 어느 정도 결과도 좀 나오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직접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들 물어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목마름은 항상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코스를 하시는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간 사람이거든요. 네. 제 앞에 2분이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많이 이제 채워지고 왔죠. 이제 네. 그 궁금한 것들 많이 이제 여쭤보고 네. 신식에 이제 책에도 없는 것들이라던가 책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처 그 중요함을 모르고 이제 넘어갔던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저희 전문가의 영역에서 보면은 완성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트렌드도 그렇고 뭐 새로운 과학적 백그라운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안주하는 순간이 끝이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쵸. 보여주시죠. 아, 네. 종이를 이제 구겨지지 않게 이제 돌돌 오. 말아가지고 가져가서 직접 이제 사인을 받아온 이야. 겁니다. 정말 이제 아이돌 그 사생팬 같은 느낌으로 가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반 선생님의 이제 사인이 되겠습니다.
어반 선생님이 이제 책 이제 앞에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저는 요걸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사인을 받았거든요. 성덕이네요, 성덕. 성공한 덕후. 네. 그 느낌으로 이제 보시더니 이거 네가 한 거야? 하더니 그 어반 선생님 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굿잡. 그거 말씀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이때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바이오브리프의 이제 케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평적으로 골 위축이 있어서 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협측에 골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을 소세지 테크닉으로 이제 뼈 이식을 했습니다. 자가고 이때는 이제 바이오스 0.5g, 바이오 가이드 25/25 사이즈를 사용했고요. 보통 이렇게 소세지 테크닉 하실 때 네. 항상 오버 오그멘테이션 하라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오버 오그멘테이션 해야 돼요? 그것까지 강의에서 말씀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하우징보다는 조금 더 오버되게 하는데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본 하우징에 완전 바깥으로 나가게 이렇게 오버되게 했었는데 다 흡수되고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하우징을 감안하되 저는 요즘은 한 1-2mm 정도 오버되는 정도, 네. 조금 오버되는 정도로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퍼런스를 찾아봐도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는 케이스 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sufficiently 충분히 너가 봐서 충분히 된 것 같으면은 그 정도 오버 오그멘테이션 하라고 하는데 곧 또 나올 저희 논문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부피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식한 거에 한 35% 정도는 없어지더라고요. 호리존탈하게는 한 30% 정도가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10mm를 우리가 오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13mm 하라는 거죠. 곧 논문이 또 나올 겁니다. 기대됩니다. 요거는 한 30% 정도 됐을까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예. 보기에 딱 그 예쁜 정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네. 사실 좀 어반 선생님 케이스라던가 좀 잘하는 분들 케이스 보면서 눈에 이제 좀 많이 발라두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사실 살짝 흔들렸죠. 퇴사한 직원이 찍었는데요. 사진은 피는 몇 개 박으셨어요? 보면은 하나, 협측에 세 한 개. 4-5개, 네. 구개측에 한 2개 박은 것 같습니다. 더 박, 3개 박은 거. 네, 3개 박은 것 같네요. 네. 봉합. 네. 해서 이제 사실은 어반 선생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뼈 이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티타늄 메쉬를 쓰든 뭐 사이토플라스트를 쓰든 소세지 테크닉을 하든 간에 수술은 이제 인시전과 이제 봉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합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한 4개월 정도 뒤에 스트립 FGG로 그 뮤코진지발 정션 디스토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APF를 하고 환자분이 수술에서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 앞전 수술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FGG를 크게 떼기보다는 스트립 FGG로 그 각하치은을 회복시키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각도 때문에 그 지금 4번 디스탈 쪽이 좀 안 보이는데 사실 디귿자 형태로 스트립 FGG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치아에 살짝 가려 있습니다. 디스탈 저거 쪽이. 추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게 벌써 1년 넘게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진을 보고 유추해보면 단순 봉합이랑 누상 봉합으로 뭔가 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그래 보이죠? 네. 네. 디귿자로 이제 스트립 쓰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남는 부분은 콜라겐 제제죠. 그 제제. 뮤코그래프트. 네, 뮤코그래프트를 쓰신 거네요. 네, 뮤코그래프트로 덮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 셀들이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점막에 이제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각하치은으로 이제 댐을 쌓듯이 스트립 형태로 FGG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뮤코그래프트는 사실 한두 번만 사용해 보시면 뭐 사용이 어렵진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주의점은 건조된 상태에서 재단을 하고 봉합을 하기 시작하면 블러드를 이렇게 쫙 흡수하면서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진 찍는 중에 좀 더 흡수가 돼서 하얀 부분이 저기 귀퉁이에만 조금 남아 있는데 사진 찍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뒤로 빠질 때까지만 해도 좀 더 하얀 부분이 많았습니다. 건조된 상태에서 적용해서 사용을 하면 봉합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적용하기 유리합니다. 밀착이 되도록 고정을 해주면 7, 8주 뒤에 각하치은이 이제 힐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환자는 빠른 진행을 원하고 막 급한 어떤 일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시간을 두면서 임시치아로 2, 3개월 정도 잇몸을 몰딩을 하였습니다. 모양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담긴 바이오 브리프를 이제 어반 선생님한테 이제 보여드렸더니 강의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스트립 FGG는 전치부에서 주로 하신다고 구치부에서 이걸 했어요?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실제 해보면 구치부에서 스트립 FGG를 고정하는 게 저는 일단 꽤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꽤 일이에요. 이거 진짜 한번 케이스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버거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일입니다. 그리고 뮤코그래프트를 꼭 써야 하는 질문이 이 케이스에 꼭 따라오는데 제 제한된 경험 안에서는 안 쓴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지불 능력만 된다면 안 쓸 이유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 쓴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에서는 최적화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최적화. 소프티슈 피노타입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안에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리제네레이티드 본의 그런 퀄리티도 보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뮤코그래프트를 써가지고 소프티슈에 이상적인 피노타입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전치부 쪽에서 주로 스트립 FGG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에는 동의해요. 구치부에서 사실 저는 풀 FGG를 했을 것 같아요. FGG가 굉장히 심미적일 것 같지만 비심미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에피칼로 최대한 내려놔도 금방 다시 또 리바운드 돼버리고 슈처 잘못하면 또 올려져 버리니까 그냥 풀로 FGG를 떼가지고 에피칼로 내려놓은 거 위쪽에 이제 풀 FGG를 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풀 FGG 하면 너무 비심미적이니까 스트립으로 이제 에피칼 쪽에 스마일 라인에 맞춰가지고 스트립으로 이식을 하고 그 위는 이렇게 뮤코그래프트로 덮어주는 게 가장 또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면은 크리스티안 슈미트 그룹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롱텀으로 이 FGG랑 무코그래프트를 비교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큰 차이는 심미였거든요. 심미. 오히려 FGG가 비심미적이고 좀 더 블렌딩 되는 그런 느낌이 네, 주변 조직과 혼화가 안 되고 물론 페리 임플란트의 건강에는 좋지만 비심미적이고 뮤코그래프트를 쓰는 경우는 혼화가 잘 돼가지고 더 심미적이고 환자 만족도도 좋았다. 뭐 이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전치부에서는 아까 어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립으로 하고 무코그래프트 쓰는 것을 좀 더 하고 있고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치부에서는 리바운드를 억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슈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네, 풀 FGG를 해가지고 통째로 고정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어반 선생님은 전치부 그 스트립 FGG를 할 때 도넛 사이트를 팔레이트가 아니고 라비알 쪽, 맞아요. 전치부 라비알 네. 쪽에서 한 2mm 네. 정도 폭으로 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팔레트에서 다 뭐 2, 3mm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부분 팔레트에서 떼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라비알 쪽에서 스트립 FGG를 체득해서 해본 케이스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색상이 구개측보다는 자연스러운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천장은 끊임없이 혀나 음식이 닿으면서 환자가 아플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부위라면은 라비알 쪽은 굳이 혀로 넘어서까지 이제 건드리지 않으면 닿을 일이 없는 부위라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이제 다음날 와서 거의 불편한 거 없다 얘기하는 경험까지도 해본 적도 있고 확실히 좀 더 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점이 전치부의 각하치은 폭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2mm 폭을 이제 떼게 되면 자칫하면 그 부위에 이제 뮤코자 쪽에서 자라 들어올까봐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코진지발 점선에서부터의 거리도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마지넬 진지바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적당한 위치에서 한 2mm 폭으로 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브리프의 케이스는 바이오스와 자가고를 채취해서 바이오스와 믹스해서 했었던 좀 다소 클래식한 방법의 소세지 테크닉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소세지 테크닉을 할 때 자가골 채취를 가능하면 좀 안 하고 BMP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세지 테크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세지 테크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고 좀 과도하게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반도 이제 코스에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본텍이나 본스크류로 절대적인 고정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이제 고정하는 것 자체가 소세지 테크닉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세지 테크닉과 이제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을 본텍으로 픽세이션 한 거에 이제 차이점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 2개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뭐 우위에 있다, 열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시면은 본텍으로 고정을 해도 뼈는 충분히 잘 생기고 그렇게 해서 뼈 잘 생긴다라는 논문들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소세지 테크닉만이 뭐 최고다 뭐 이런 개념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소세지 테크닉은 좀 다소 좀 그 순대스럽게 곱창스러운 어떤 그런 모양으로 소세지스러운 이제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버 오그멘테이션의 정도의 차이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콜라겐 멤브레인의 성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콜라겐 멤브레인 제품들은 젖은 A4 종이 같은 느낌이랄까, 안 찢어지고 이제 찢김 강도가 강한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찢어지진 않겠지만 늘어나진 않거든요. 바이오 가이드는 젖었을 때 물티슈 같은 어떤 성상을 갖잖아요. 좀 이렇게 당겼을 때 좀 충분히 좀 늘어나는 그런 성상이 있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콜라겐 타입 3가 섞여 있기 때문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본텍으로 이제 고정을 하면서 이식제를 이제 최대한 밀어 넣으면 양형의 어떤 볼록한 형태를 이식제가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술식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GBR의 네 가지 그 프린시플 있잖아요. PASS 프린시플. 스페이스 메인테넌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요소를 극대화시킨 테크닉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데, 리지드한 뭐 메쉬를 써가지고 스페이스 메인테넌스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텐팅 스크류를 쓴다거나 뭔가 그런 부가적인 방법이 있는데, 클래식 소세지는 멤브레인의 텐션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고리식재를 정말 단단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그 스페이스 메인테넌스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거죠.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는 이번에 토로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 혹평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케이스들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임상 연구도 되면서 뭔가 대세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를 그러면은 이렇게 소세지 테크닉으로 하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세지 테크닉이 꼭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멀티플하게 치아가 이제 상실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수평적으로 아니면 약간 수직적으로 뼈를 좀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면 소세지 테크닉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케이스가 작거나 좀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은 다른 방법도 요즘은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뼈 이식을 세게 들어가면 찍어내듯이 이제 확실하게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만큼 플랩의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릴리징도 확실하게 이제 그어서 당겨줘야 되고 많이 붓고 환자분들이 네. 많이 아프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는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사실 하고 있는 편이고요. 꼭 필요할 때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케이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셨거든요. 이럴 줄 몰랐다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부어있는 환자들 사진 몇 개 찍어놓고 그 미리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을 거야 이제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면피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 보여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본인이 그 정도 부으면 좀 놀래고 해서 이제 오세요. 내가 여기는 꼭 뼈를 만들 거야, 약간 그런 환자와 케이스에서 첫 번째 옵션으로 소세지 테크닉을 선택하시는 거네요. 그 이유가 이제 비흡수성 멤브레인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멤브레인 노출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네.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플랫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멤브레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 가이드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제 물티슈처럼 늘어나는 어떤 성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바이오 가이드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넌 뭐예요? 너무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빨리 해. 알았어. 이런 거 편집해서 넣을 거예요? 바이오 가이드에 그 물티슈 같이 늘어나는 이제 성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이오 가이드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넌 크로스 링킹된 천연 멤브레인이라는 점인데요. 특징에 대해서 조금 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연 콜라겐 멤브레인, 넌 크로스 링킹된 콜라겐 멤브레인과 크로스 링킹된 멤브레인의 어떤 차이점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제 바이오 가이드는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 그러니까 넌 크로스 링킹 돼 있는 거예요. 콜라겐 파이버들이 덴시티가 좀 떨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주행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땡기면은 잘 늘어나고 이제 그런 성상을 가지는데, 단점은 이게 빨리 흡수돼 버리고 프레셔가 있을 때 버티지 못하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콜라겐들을 이렇게 막 꼬아놓은 거예요. 덴시티를 높이고. 그래서 꼬아놓는 방법은 뭐 UV를 쪼이기도 하고 화학 물질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꼬아놓으니까 텐션은 떨어져요. 거의 없어지죠. 수화도 잘 안 되죠. 물을 이렇게 뿌렸을 때 수화돼가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A4 용지처럼 단단해지고, 가끔 이렇게 수술하다가 놀려고 하면은 탱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넌 크로스 링킹에 비해서 크로스 링킹은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콜라겐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세포들이 자라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그에 반해서 이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는 더 좋은 거죠. 오래 버티고 조금 더 기계적인 강도도 있고.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쓰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나의 술기 안에서 적합한 인디케이션을 선정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소세지 테크닉은 오로지 바이오 가이드에서만 할 수 있죠.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비용이 이제 지불 능력 문제로 크로스 링킹된 멤브레인 큰 거를 이제 써가지고 한번 소세지 테크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제를 이제 바이오 가이드 생각하고 빵빵하게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퍽 찢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늘어나질 못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세지 테크닉의 마지막 그 포인트는 핀 받고 나서 고리식지에 넣고 당겨가지고 반대편에 또 택 박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이드에 있는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고리식재를 계속적으로 넣어줘서 마지막에 그 볼륨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 마지막 이게 넣는 게 오히려 바이오 가이드 정도의 텐션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대부분 넣으면은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바이오 가이드에 특화된 술식이다. 그건 정말 맞는 것 네.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대한 치주 학회지에 냈던 논문이고요. 크로스 링킹 돼 있는 멤브레인과 넌 크로스 링킹 돼 있는 바이오 가이드를 동물 실험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샘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크로스 링킹 돼 있는 거고 오른쪽이 바이오 가이드인데, 덴시티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동물 실험에서 저희가 호리존탈 리치 오그멘테이션 모델에 적용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오그멘테이션의 성능은 이제 별도의 논문으로 나갔고, 저희는 이 논문에서는 그 멤브레인이 얼마나 흡수가 되고 이게 4주, 8주, 16주의 이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형상이 변하는지를 봤어요. 바이오 가이드는 8주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고 16주면은 잔사가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는 반면에,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멤브레인들은 16주가 돼서 거의 본연의 그 멤브레인의 그 인테그리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롱제비티의 차이인데, 보통 이제 스테이지드 GBR을 해야 된다, 내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멤브레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거의 대부분 넌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은 결국 이게 멤브레인이 녹는다는 게 타액 내에서, 이 사람 몸 내에서 엔자이마틱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콜라지네이드가 들어와서 이제 흡수가 막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가 한 8주 정도를 버틸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더라도 더 빨리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변이가 좀 클 것 같아요, 내추럴 콜라겐 멤브레인은. 근데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건 어찌됐건 대부분의 경우에서 8주 이상 16주까지 버텨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 차례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한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신생골이 생성될 만한 그런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환자에서. 그렇다면은 최대한의 그런 멤브레인이 갖고 있는 그 배리어 펑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멤브레인을, 만약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소세지 테크닉으로 계획을 한다, 바이오 가이드로 가야죠. 일반론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빨리 분해되는 부분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주변에서 이제 세포가 들어오고 신생 이제 혈관들이 이제 자라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BMP랑 이제 섞였을 때 네. 오히려 빠르게 형태가 잡힐 수 있는. BMP는 일반적인 치유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잖아요. 네. 이게 힐링 액셀러레이터잖아요. 그런 경우는 빨리 녹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는 베리어 펑션보다도 골막에 있는 그런 오스테오제닉 소스를 자극해서 거기서 뼈가 자라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
바이오 가이드가 아주 적합한 캐리어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케이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로스 팩터가 없이 우리가 GBR의 컨셉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만 뼈가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의 오스테오제닉 소스는 이 프리스틴 본에서 자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오스테오 컨덕션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라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최대한 이 연조직에서 오는 그 소프티슈 인테그레이션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오래 그런 배리어 펑션을 유지하고 있는 크로스링킹 멤브레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이따가 또 아마 중복돼서 얘기 나올 것 같네요. 네. 그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해주시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이었습니다. 차재국이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써? 넌 크로스링킹 써? 뭐 어떨 때 써? 나는 바이오 가이드 아니면은 라이오 플란트 크로스링킹 되는 거 아예 안 쓰네? 잘 안 쓰고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